네, 안녕하세요. 박성준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간소송 원고 입장에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내가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간소송의 원고고 이제 C가 피고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고 C의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원고의 청구가 사실이라면 이걸 인정을 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고 정당한 배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게 맞다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고, 이게 그 법 얘기를 하는데 좀 도의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명백하다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게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요. 어떤 변호사가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배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한다면 그런 변호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법원에서 참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여지가 있어요. 피고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위법성을 낮게 봐서 위자료가 감액될 여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원고와 B가 부부관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외도를 한 거잖아요. B랑 C가 이랬을 때 이 상태에서 B와 C의 외도는 실제로는 이만큼인데, 원고의 소의 제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이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고가 계속 부인을 하고 변명을 한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인 B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각종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계좌 내역이라던가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이런 부정행위까지, 밑에 있는 이런 부정행위까지 다 찾아서 공격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의 청구에 사죄를 하고 배상을 약속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그 협의나 조정에 나아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상간소송 피고로 재판에 임하기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원고가 일단 피고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피고의 가족들의 주소로 소장을 보내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다던가, 회사로 소장을 보내서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감정이 안 좋은데, 또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외도를 한 사실이 분명히 있고 하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소송 대리인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A에게 인정을 하고 사죄와 반성을 한다면 협의와 조정 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어야 됩니다. 정당한 항변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과 3개월간 만났는데 1년 동안 만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그 피고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계를 좀 부풀리려는, 과장하려는 좀 측면은 있습니다. 만난 기간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그 관계의 깊이를 보다 더 깊은 관계라고 주장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피고 입장에서 그게 사실이 다르다면 그거는 분명히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혼인 파탄 이후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 부분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조심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C와 B의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 보다 더 잘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A와 B의 사이가 혼인 파탄이 난 사이였던 경우에는 C의 침해로 인해서 더 이상 악화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좀 금전적인 목적이든 아니면은 B에 대한 어떤 복수심과 같은 감정에서든 혼인이 파탄난 관계였음에도 이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가 B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을 때
사실은 외도는 C와 B가 같이 했는데 C 혼자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한 절반 정도를 B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보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A와 B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경우에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A의 입장에서도 B에게 구상권이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염두를 해둔다면 그만큼 C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통한 상간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C에게 D라는 배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D가 B에게 상간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얼핏 보면 D 입장에서 그거를 제기하고 싶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꽤 있어요. 이런 경우가. 실무를 해보면 D 입장에서 C의 외도를 적발해서 이혼을 마음 먹은 상태에서도 일단 B에게 상간소는 제기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C를 용서하고 자신의 어떤 상간소를 제기하는 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행사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정당한 항변으로 다퉈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좀 추천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소송의 부정행위가 이만큼이면 드러난 부분은 여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무작정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있었다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난 기간에 대해서 이제 상간소를 원고가 제기할 때 제출한 내역이 주로 이제 카톡 대화 내역, 아니면 뭐 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 아니면 뭐 블랙박스 녹화 내역, 어플 이용 내역 등등등 있거든요. 지인의 증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그 만남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3년 3월에 서로 모텔에 들어간 장면이 나왔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만났던 시기는 실제로는 뭐 22년 5월이었어요. 그래도 23년 2월에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좀 너무 티가 나죠. 그리고 또 기혼자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이렇게 제출이 된다고 했을 때, 대화를 하면 이렇게 애칭을 사용하거든요. 뭐 자기, 여보, 뭐 보고 싶어, 사랑해, 별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외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곧 죽어도 내가 기혼자인 걸 몰랐다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정황들이 있거든요. 다른 정황들을 원고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이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뭐 첫 소장이나 첫 준비 서면에 대해서는 무작정 이렇게 부인을 하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때뿐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모텔에 들어간 내역이 증거로 제출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만난 건 이제 그때뿐이었다, 관계가 있었던 건 그때뿐이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변명도 많은데, 모텔에 가긴 했지만 관계는 없었다, 대화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재판부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느냐, 일단 의뢰인들이 좀 근시안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부인하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이거 사건을 수임하는 좀 변호사의 문제도 있는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무작정 부인을 해야 좀 의뢰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참작이 안 돼요. 참작이 안 되고, 또 이제 절차가 아주 길어집니다. 지저분해지고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져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천하진 않는데 실무상 많이 쓰인다. 제가 보면은 좀 대응을 하는 분들이 좀 두 가지 방식으로 변호사들이 나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하고 또 정당한 항변을 하는 분들이랑 무작정 부인을 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나뉘거든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모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무작정 부인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액수도 차이가 있다. 왜냐면 이제 위자료는 어느 정도 판사의 재량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면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